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아, 지금 세계 계획 시리즈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주로 뭐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원래 계획은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뭐 연결이 되다 보니 중국 쪽 이야기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저기 정확한 커리큘럼은 안 나왔습니다만 하면서 여러 세계의 다양한 개혁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송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송나라의 왕안석의 신법 논쟁입니다. 이 세계 개혁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던 첫 번째 모티브가 바로 이 왕안석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역사적으로 대명사 같은 이런 일이기도 하고 당시의 시대적 조건, 시대적 과제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정치 권력들이 반응했는가 이런 점들을 보기에도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나라 초기에 이때는 이제 북송 시대라 그러죠. 송나라는 북송과 남송으로 나뉩니다. 그 북송은 처음에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 시대를 거쳐서 그 송나라가 세워진 송나라가 뭐 초창기에 잘 나갈 때 이때가 북송 시대이고 중간에 한번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나라가 싹 다 털립니다. 그래서 황제랑 황제 아들이 금나라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 패잔병들이 강남 지역으로 양자강 유역 지역으로 도망가 가지고 세운 정권이 남송이라고 부르죠. 뭐 송나라 정기와 후기인데 이때는 송나라 정기인 북송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송나라의 그 거의 재상이죠. 재상으로 발탁이 되어서 개혁 작업을 추진을 하고 그 개혁 작업은 그 이후로 뭐 이때가 이제 서기 1000년대이니까요. 그 이후로 거의 1000년 동안 아주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과거 1000년에 있었던 중국 전통 그 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의 평가와는 좀 많이 다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해서 왕안석의 신법 이야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뭐 어차피 녹화 방송이니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왕안석의 개혁이라고 썰렁하게 잡아봤습니다. 뭐 왕안석의 개혁을 했다는 말이죠. 네, 어떤 개혁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 첫 번째거든요. 그 송나라가 무슨 저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느닷없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혁은 이런 내용이 되었다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개혁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화면을 보이는 중국 아저씨 얼굴이 보이는데 이분이 왕안석입니다. 송나라 시절에 그 문필가로도 유명을 했고 유학자로도 유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가로서의 명성이 가장 드높았던 인물이죠. 송나라 시기의 대학자 딱 두 명만 꼽아봐. 그러면 이때 동시대의 인물 왕안석과 사마광입니다. 둘은 동시대에 왕안석은 개혁하자 쪽이고 사마광은 개혁하면 안 된다 쪽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 사마광은 이 왕안석 저기 까느라고 거의 평생을 다 보내다시피 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이름이 나고 그 꽤 어린 시절에 아니 그 뭐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지방 관리로 쭉 돕니다. 지방 관리 이 지방 저 지방을 쭉 돌면서 관리 생활을 하는데 이때 지방 관리 시절에 또 이미 유명했어요. 그 어느 동네에 왕한석이라는 애 있는데 걔
진짜 일 잘하고 똑똑하더라. 이렇게 이름이 높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의 새로운 황제 이제 송신종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는 슬슬 이제 신종이 들어서자마자 여태까지 지금 현재 송나라에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아.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 개혁을 내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좋은 신하가 필요해. 지금 있는 신하들은 전부 다 옛날 신하들밖에 없잖아. 이 애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좋은 인재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지방관으로 떠들고 있긴 한데 이 왕한세가 인물이 너무 애가 괜찮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그럼 걔 데리고 와봐. 얘기해보고 난 다음에 야얘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송달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하려고 그런다. 자신 있냐? 저 말고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 센데? 그래서 대충 뭐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해봐. 예. 이거는 송달의 이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여기 땜빵하고 저기 땜빵하고 이래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너 근본적인 해결책 머릿속에 있어? 당연히 있죠. 내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 해보기도 많이 해봤고 됩니다 그거. 그래? 라고 해서 이 송나라 황제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그 정부에 이제 처음에는 넘버 2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넘버 1입니다. 넘버 1 재상의 자리를 꿰차고 소위 말하는 신법 운동 또는 뭐 왕한석의 개혁 작업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뭐 8년인가 9년인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밀려나죠. 밀려나고 그리고 신법 조치는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다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나고 그럽니다. 자, 이제 왕한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의 시대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노력 이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였죠. 자, 다음은 한번 볼까요? 자, 송나라 시절에 그 북송 시절에 어떤 계획이 필요했냐 이게 이제 사실 오히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송나라는 사실 중국 역사에서 많이 주목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때 당시에 일단 그 송나라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으로 첫째 경제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때입니다. 그 중국 역사에서 세계 경제 내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뭐 또는 중국 경제가 그 얼마나 잘 나갔느냐 뭐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 뭐 당시에 뭐 통계 같은 게 제일 없으니까 뭐 인구 통계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봐도 그렇죠. 인구도 뭐 팍팍 늘어나고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러는 시기가 송나라입니다. 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기후가 좋았어요. 기후가 좋. 그때 당시에 수당 시절에 한냉화 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들이 잘 안 자라고 이래서 이제 기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송나라 때는 온난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 뭐 잘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위 강남이라 그러죠. 양자강 유역 뭐 이쪽에 이제 그 남쪽에는 좀 따뜻할 거잖아요. 이 따뜻한 동네는 습지가 많습니다. 이 습지는 사실 개간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개간 작업이 거의 완성이 되고 뭐 수나라 때 만들어놨던 그 운하 이런 걸로 인해서 남북 간의 물자교류도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서 상업도 많이 발달을 하고 뭐 이러는 이 발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제를 잘 뭐 돌리기 위한 시스템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걸 주목하기도 합니다. 이때서부터 석탄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석탄을 하면 일단 산림이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석탄으로 인한 화력이 훨씬 셉니다. 그럼 이 센 화력을 어디에 쓰느냐? 뭐 밥 되고 뭐 밥 짓고 그다음에 온도 난방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철입니다. 제철. 철 만드는데 이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품질의 철을 더
더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 이런 쪽으로도 철기들이 훨씬 더 좋은 철기들이 많이 보급이 되었다. 이런 점에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전체적으로 송나라의 생산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졌다 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문제야?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송나라의 쌀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들이 있는 초원지대에 풀도 잘 자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풀이 잘 자라면 뭐가 됐냐면 북방 민족들이 매우 강성해집니다. 왜? 자기들의 제1무기인 바로 말이 새끼도 많이 낳고 더 튼튼해지고 이러기 때문입니다. 뭐 북방 민족들은 유목 민족들은 100%다 기마군이잖아요. 이 기마군이 말이 그냥 뭐 튼튼하고 뭐 많고 이러면 기마군이 엄청 센 거죠. 그래서 뭐 이전에도 물론 뭐 유목 민족들의 갈등이 심했습니다만 송나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계속 강성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거란족이죠. 거란족 이 세지면서 우리 고려랑도 뭐 싸워가지고 강감창 장군이랑 뭐 지진하게 싸우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맨날 털고 그럽니다. 그 금나라가 나중에 이제 요 나라를 세우죠.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뭐 요 나라는 그 이후에 이제 금나라 즉 여진족의 금나라가 돼서 또 여진족한테 또 엄청 털리고 그래서 나라가 거의 박살이 납니다. 그 여진족 금나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판왕인 몽고 원나라 결국 원나라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송나라 시기에는 뭐 딴 데도 그랬습니다만 특히나 이 북방 민족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싸우기도 싸우고 했었는데 싸우다가 잘 져요. 잘 못 이기겠는 거야. 몇 번 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토번과의 싸움. 이게서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결국 못 이깁니다. 토번만 그런가? 뭐 거란이랑 싸우는 것들도 그렇고 등등 이래가지고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얘네들이랑 교역한다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갖다 바치자. 얘네들한테 먹을 거 식량도 왕창 갖다 주고 뭐 비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맨날 털가죽만 입다가 비단 이런 거 입으면 좋아하더라. 그래서 비단 이런 것들도 엄청 갖다 바치고 이렇게 갖다 바치면 침략 안 하겠지. 얘네들이 배고프고 춥고 이래서 침략하는 거 아니야. 배 안 고프고 안 춥게 만들어주면 침략 안 하겠지. 해서 엄청 저기 때려박습니다. 이렇게 그 뇌물 주는 것에다가 이거 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나? 물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군대를 엄청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약 한 30만 정도의 정규군이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한 120만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게 상비적으로 100만 군대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뭐 전근대 시기에 이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뭐 무한정으로 여기 군사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단 그 외치로의 문제입니다. 외치 즉 그 북방 오랑캐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 이게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나라 송나라잖아요. 송나라는 그 수당 제국 다음에 5대 10국 다음에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나라 왜 망했느냐? 수나라 이제 고구려 정벌 실패로 인한 내부 반란으로 망했습니다. 당나라 왜 망했느냐? 당나라는 중간 그 현종 시기에 안사의 난, 안녹산의 난이라고 안녹산 사사명의 난 합쳐서 안사의 난이었는데 이 안사의 난으로 나라가 그냥 그때 결단이 납니다. 작살이 나고 그 이후로는 당나라의 명맥만 유지를 하는데 안녹산이 할게. 안녹산의 난이 뭐냐 하면 그 지방의 절도사로 파견된 안녹산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방에 내려간 지방 관리 지금 따지면 뭐 도지사쯤 되겠죠. 경북 도지사로
임명을 해놨더니만 얘가 거기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뒤엎겠다라고 나서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가지고 당나라는 그냥 내전으로 일어나고, 이때 이 내전은 거의 중국 역사에서 그 이후에 태평천국에 난 이전까지 일어난 내전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끼친 내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대당제국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 이제 왕조가 끝나고 그다음부터 50년 동안 5대 10국 시대가 열리는데, 5대 10국이라는 게 뭡니까? 다 뭐 사실 지방 군벌들이 그렇게 5대 10국으로 나뉘어서 막 발흥한 것, 이게 5대 10국이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5대에 걸친 나라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10개의 국가들이 뭐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시기입니다. 그나마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50년밖에 안 간 게 천만다행이죠. 이게 400년 간 게 위진남북조 시절입니다. 이러다 보니 송나라에서는 중앙 권력이 권력을 제대로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방의 권력을 많이 이양을 해 놓으면 지방에 있는 이 또 내려가 있는 도지사 놈, 그때 절도사죠. 절도사 놈이 또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또 5대 10국 시절처럼 뭐 5대 10국에 뭐 무슨 나라를 내가 계승한다 그러면서 막 그 반란 일으키고 이러면 말도 못한다. 이건 뭐 나라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중앙 정부 관료들을 많이 뽑습니다.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또 지방에도 그냥 절도사 하나 보면 네가 알아서 해가 될 수 없고, 중앙에서 관료들이 다 파견이 돼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행정 비용 자체가 매우 크게 증가를 합니다. 외치로는 북방의 거란, 뭐 토번, 서하, 뭐 이런 뭐 외부 세력들과의 전쟁 준비, 이게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는 중앙 권력 유지를 위한 행정 비용의 증가, 이런 게 되어서 그 강력한 송나라의 경제력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국가 재정이 막 계속 모자라 가지고 적자가 나고 이럽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 더 걷어 세금 더 걷어,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세금 때문에 미쳐버리는 일들, 그래서 민생이 매우 피폐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문제다. 문제 뭐냐?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이 돈이 많이 드는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서 송나라 시기에 그야말로 그 학식 뭐 이런 걸로는 넘버원 짱짱짱인 사마광과 왕안석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황제, 당시 송나라 황제는 신종이었죠. 신종은 그 왕안석의 편인데, 사마광은 당시 보수 관료 집단, 보수 사대부 집단의 슈퍼스타입니다. 여기서 둘이 이제 이후 왕안석의 신법 정책이 시행되는 내내 죽자 살자 들이받게 됩니다. 물론 뭐 권력은 왕안석한테 있었으니까 사마광이 들이받는 시기 되죠. 근데 이제 왕안석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천재다. 뭐 어릴 때부터 드높았다. 명성이 드높았다. 뭐 그리고 황제 신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후로도 뭐 송나라 8대 명문장 뭐 이런 걸로 소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광은 왕안석보다 더 학식이 높은 걸로 평가받습니다. 사마광이 바로 그 유명한 자치통감의 편찬자입니다. 자치통감은 그 중국 역사를 쭉 기술한 거의 뭐 그 중국 소위 말하는 정사라 그러죠. 중국 정사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당시 책으로는 뭐 300권인가? 그 정도 양으로 된 책이 그 자치통감입니다. 이거를 저술한 걸로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그리고 당시 뭐 유학이나 이런 거에서도 거의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광의 이제 제자 중에 그 유명한 그 주자라 그랬죠. 주희가 있고, 주희는 사마광의 제자니까 사마광 우리 스승님 짱짱짱
우리 스승님이 싫어했던 왕안석 이 나쁜 놈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뭐 소위 성리학의 전통에서는 다 뭐 우리 주자 선생님이 칭찬하신 사마강은 짱짱맨이시고 사마강과 대립하는 왕안석은 나쁜 놈 이런 식의 이제 거의 도식화된 평가들이 근 천년 가까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아저씨들이 이렇게 이제 대립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대립을 뭐 얘기는 엄청 많아요. 뭐 난 그 이제 논쟁이 많다 보니까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아주 요약을 하자고 그러면 그냥 사마강은 중농주의적 그 사고방식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생산력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 농부적 근면성을 강조를 하고 그럼 그렇게 농부들이 힘들게 얻은 산출물 이걸 황실이 받으면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막 쓰면 안 되고 아껴 써야지. 그 이제 아껴 쓰는 것 지출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우리가 필요한 데에 쓰는 세금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덕성을 확보를 하면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받는 것 이런 것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뭐랄까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강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황제가 듣기에도 뭐 시큰둥하죠. 그게 뭐 좋은 얘기네. 그래 뭐 그럼 좋지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 왕안석이 황제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이게 정말 싶은 기분이 듭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돈을 지출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이 중농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황제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줄일래요? 뭐 줄일래요? 아니 뭐 황제님이 뭐 그 우리 궁궐이 너무 크다. 그래서 궁궐을 줄인다. 뭐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뭐 내시 환관들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좀 줄이자. 그것도 뭐 몇 명 줄일 수 있. 그렇게 다 뭐 이래저래 뭐 줄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 아낍니까? 그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돈 쓰는 거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관리들 많이 뽑아서 관리 월급 주는 거 그리고 북방 그 유목민족들이랑 전쟁하려고 해서 전쟁 비용 군인들 월급 주고 군인들 저기 무기 사대고 이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뭐 돈 아껴 쓰고 이런 도덕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송나라의 경제력 자체를 갖다가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부 자체가 늘어나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 인상 이런 거 안 해도 자연히 경제력 자체가 크니까 세금 자체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작전을 짜야죠. 그래서 왕안석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백성들한테 뭐 세금 앞으로 2하를 받는데 3하를 받겠다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제 방책만으로도 세금을 두 더블 세 더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신종이 이 얘기를 들으니 그 당연히 너무 귀가 혹하죠. 실제로 소위 지금 현재 이제 제일 당면한 문제인 재정 문제, 송나라의 재정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법이 여기서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뭐 4개 정도 적어놨죠. 균수법, 청묘법, 모역법, 시역법 이렇게 4개 적어놨는데 이거 말고도 뭐 아주 많습니다만 당시 왕안석 신법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대충 이거인데 이거 말고 또 뭐 효과 면에서 아주 효과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 몇 개 더 있는데 요거는 뭐 참고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수법인데 그 균형할 때 균자고 수입을 균형 있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세금을 받을 때 조용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받는 세금이 있고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몸 쓰는 거 노역 나가는 거 어디 뭐 성 쌓는다 뭐 궁궐 짓는다 이러면 백성들이 동원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 특산물 이게 늘 문제입니다. 지역 특산물은 뭐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좀 시장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주도에는 뭐 귤이 특산물이다. 근데 경상도 특산물이면 경상도에는 버섯이 특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런데 이 버섯은 뭐 얼마, 그 다음에 귤은 얼마. 대충 시장에서의 가치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이걸 뭐 어느 정도로 수탈이 한다. 세금으로 걷어야 되는지 이게 참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동법이 이 문제 때문에 나왔죠. 지역 특산물 수입하는 거. 근데 중국에서는 송나라 정부에서는 지목을 한 게 뭐냐 하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각 중국은 크니까 그리고 강남에서 뭐 엄청 특산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거둔다고 거뒀는데 받고 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버섯을 뭐 보냈는데 아니 뭐 맨날 버섯을 먹어도 버섯이 남아돌아. 이거 이 많은 버섯을 어떡하란 말이오. 이래서 굉장히 헐값에 그냥 시장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까지 실어 올리는데도 비용 엄청 들고 그렇게 고생계성해서 올라왔는데 반도 넘게 갖다 버린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딱 정해놔 놓고 정해진 수량대로 막 그 무조건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정부에서 얼마가 필요해 딱 요만큼만 갖고 오라. 그리고 그럼 남는 거 어떡하냐? 그럼 그 동네에서 뭐 옆 동네에 팔든가 이렇게 해라. 굳이 서울까지 안 들고 와도 된다. 어? 이러는 거죠. 이 너무 쉽잖아 이거. 근데 이제 이거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뭐 물론 어려운 점들이 많죠. 교수법. 뭐 우리 물자가 어느 만큼 필요한지 이런 거 다 미리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왕안석이 발탁한 그 부하가 있었는데 설량이라고 하는 부하가 있었는데 얘가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실제로 국가 재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일단 이제 균수법 이게 그 지역 특산물 수입으로 받는 거 이거였었고 그 다음이 청묘법입니다. 이 청묘법은 이후로도 논쟁이 가장 심했던 개혁 작업이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많이 나왔던 작업이긴 합니다. 이 청묘법은 뭐냐면 그 풀을 청자에 그 묘자리 뭐 어린 싹 묘 이런 뜻인데 푸른 싹이 날 때에 이때가 보릿고개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이 보릿고개가 제일 힘들 때니까 이때는 국가가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이 춘궁기 때에 대출해주고 수학기 때 가을에 이거를 받는 겁니다. 이자 붙여서. 자 이걸 이후로도 뭐 조선에서도 고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죠. 이건 국가가 이렇게 안 나서면은 민간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을 치게 되죠.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거의 막 이자로 거의 100% 가까이씩 받고 이래 놓으니까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무서운 거 알면서도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돈 빌렸다가 뭐 땅 뺏기고 뭐 완전 거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국가가 시행한 청묘법에서는 이자를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5분의 1, 4분의 1 이 수준으로 팍 낮춰줍니다. 국가 이자를 받긴 받지만 고리대금업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좋았어요. 일단 뭐 농민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저 짜증나는 전당포 놈들한테 안 당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게 부작용도 가장 심하게 벌어져 버리고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도 아주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법당이 힘들어지게 되는
왕안석이 힘들어지게 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모역법입니다. 모역법은 그 역이라고 하는 건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어디에 성사 씁니다. 뭐 이런 건데, 이때 중국에서는 이 모역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백성이 국가에 대해서 노력 봉사하는 이런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가다에 뛴다 이런 것도 있는데, 노가다 뛰는 거는 이때 송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방행정, 특히 전문적 지방행정을 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적 지방행정이라는 뭐냐 하면 그 마을에 사또님이 있고, 사또님이 부리는 뭐 아전들, 이방, 뭐 형방,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방 같은 애들을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노력 봉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 이방이 사또만큼은 안 돼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서도 이게 실제로 농민들한테 아주 폭탄이었어요. 아니 평생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행정을 하라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문제가 이 지방 행정 중에서도 재정 사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었어요. 재정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재정에서 적자가 나면 그거 네 돈으로 물어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내려고 그러는데 완전 생판 가난한 농민에 가면 물어낼 것도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지방 행정 사무에 대해서는 그나마 마을에 돈 좀 있는 농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래가지고 일 시켜가지고 돈 모자라면 네 돈 토해내 이래 되고 있으니까 돈 좀 번 농민들, 부농들은 역에 끌려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뭐 나이든 노인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뭐 자살하고 이럽니다. 이래서 나온 것이 모역법. 야, 그러지 말고, 아니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이 시킬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러니 왜 굳이 시키려고 그러냐. 그냥 돈으로 때우라고 그래. 돈 내고 대신 전문가를 고용시켜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올해 이방으로 우리 마을에 김씨 아저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씨 아저씨가 아우 나 그거 못합니다. 난 농사나 지으랍니다. 차라리 그거 들어가는 돈 얼마나 듭니까? 뭐 연간 1,000만 원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똑똑하네 골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전문 관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지방 행정에 대한,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고용을 합니다. 이 전문가는 예, 월급 이만큼 받고요. 성과금으로 뭐 돈 좀 남으면 그 내가 들고 가도 되죠. 그래, 뭐 그렇게. 대신 모자라면 네가 토해내. 아 예. 이렇게 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대신 역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역법을 면역법이라고 그러는데 역을 면하게 하는 법. 돈 내고 농민들은 이 역을 면하고 대신하게 되는 애들은 전문가들이고, 그 지방행정 사또님은 사또님대로 말 잘 듣고 뭐 똑똑하고 무슨 말인지 착착 알아 하는 이런 전문가 이방이 들어와서 사또님 더 좋아.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이방에 차출돼가지고 내 전재산 날릴 뻔했는데 난 농사밖에 모르는데 다행히 저기 안 끌려가서 천만 다행이야. 이렇게 돼서 지방행정이 전부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 모역법도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다음은 그 시역법이라고 하는 건데, 시역법 이거는 좀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국가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생산돼서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싸지면 그 국가가 이걸 수매를 하고, 그러다가 국가가 너무 비싸지면은 이걸 갖다가 파는 것, 뭐 이런 역할들입니다. 이걸 국가가 대신하자 이러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역이 발생을 하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싸진다 그러면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물건이 모자라 비싸면 수입을 하고, 이게 되니까 좀 많이 이런 필요성이 적습니다만, 닫힌 경제에서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들을 대상인들이 주로 해가지고 대상인들의 폭리를 취하는 근거가 됐었는데, 이걸 국가가 대신하자. 그래서 이걸로 아주 잘 내먹습니다. 송나라가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얘기만 들으면 매우 좋은데다가 이런 여러 왕안석의 신법 내용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첫 번째로는 도덕 윤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농민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히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 물자의 어떤 물자나 뭐 노동력도 들어가죠. 모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그 상업적 측면에 매우 중요시를 합니다. 즉 유통, 뭐 물류 이런 걸 뚫어줘야 된다. 이것만 잘 뚫어줘도 유통만 잘 뚫어줘도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농업 생산력을 갖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상업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매우 융성하던 송나라의 경제는 이 왕안석의 신법 이후로 진짜로 재정 문제는 완전 흑자로 돌아서고 이로 인해서 막 송나라의 창고가 막 모자라 창고 더 지어라 할 정도로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그득 찰 정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나라 시절에 뚫어놓은 대운하 덕분에 물산의 이 이동 이런 것들도 매우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 상업들도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공업 문제에 대해서도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그 뭐 여러 발명품 이런 것들은 리덤 교수의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명이라는 방대한 책에서 이때에 발생을 했던 엄청난 과학기술들 뭐 이런 것들의 소개를 들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송나라가 거란이나 여진의 이 등살만 없었으면 그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은 영국이 아니라 송나라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이 저기 뭐야 왕안석의 신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채 못 채우고 끝이 나게 되고 그 이후로 송나라는 여진족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가 남죠. 그 왕안석의 신법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 내용 들어보면 다 하나하나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는 다음 시간에 한 회를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도 사실 송의 왕안석의 신법 이야기는 뭐 세계 개혁 시리즈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니까 이거는 일부러 제가 두 개로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이 많아서 늘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